또 내 엄마한테 쪼르르 일렀냐? 그 늙은이가 오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 현관문을 열려다 이 말을 들은 게 저였습니다. 문틈으로 본 건 더 끔찍했죠. 사위가 제 딸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손을 치켜들고 있었거든요. 처음 인사 오던 날엔 눈물까지 글썽이며 평생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게 하겠다던 사람이었어요. 결혼 6년 그 세월 동안 제 딸은 팔에 화상 자국을 감추고 살았습니다. 딸 이름으로 진 빚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그런데 그 사람은 끝까지 몰랐어요. 자기가 우습게 본 이 늙은 장모가 옛날에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지를요. 안녕하세요. 인생세상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아프지만 끝까지 보시면 가슴이 뻥 뚫리실 거예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말순입니다. 올해 65이 됐죠. 지금은 이렇게 두 손이 거칠고 마디마다 굵어졌지만 저도 한때는 사무실에서 서류만 만지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 일을 접었죠. 남편은 제가 40 되던 해에 갑작스러운 병으로 먼저 떠났습니다. 그 뒤로 저는 동네 두부 공장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콩 삶는 김이 하얗게 피어오르는 그곳으로 걸어 들어갔죠. 찬물에 콩을 씻는 겨울이면 손이 쩍쩍 갈라졌어요. 아침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서야 겨우 굳은 손가락이 펴졌죠. 그래도 저는 한 번도 제 팔자를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겐 다인이가 있었으니까요. 남편 없이 혼자 키운 외동딸. 그 아이가 제 삶의 전부였거든요. 다인이는 어릴 때부터 속이 깊었어요. 제가 공장에서 늦게 오는 날이면 밥을 지어놓고 문 앞에서 저를 기다렸죠. 다른 집 애들은 학원 보내달라, 옷 사달라 조를 때도 우리 다인이는 단 한 번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잡고 이러더라고요. 엄마, 나는 학원 안 가도 돼. 엄마가 힘들잖아. 그 말을 하는 아이 얼굴을 보는데 어찌나 가슴이 미어지던지요. 어린 것이 벌써 제 형편을 다 헤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아이가 대학을 나오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됐을 때 저는 공장 사람들 앞에서 어깨가 으쓱했어요. 다들 한마디씩 했거든요. 말순이 딸이 그렇게 잘 됐다고 호러미가 혼자 키웠는데 어쩜 저리 반듯하냐고요. 그 말 한마디에 평생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 들으려고 그 새벽마다 콩을 씻었나 봐요. 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던 딸이었어요. 퇴근하고 오면 그날 반에서 있었던 일을 종알종알 늘어놓곤 했죠. 누가 처음으로 신발끈을 혼자 묶었다느니, 누가 자기한테 삐뚤빼뚤 꽃을 그려줬다느니,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제 하루의 낙이었습니다. 저녁상을 차려놓고 딸이 오기만 기다리던 그 시절이 지금 생각하면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때였어요. 다인이가 결혼할 사람을 데려온 건 6년 전이었어요. 오승철이라고 했죠. 키가 훤칠하고 말끔한 청년이었습니다. 물류회사에 다닌다고 했어요. 저희 집에 처음 인사 오던 날 그 사람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다인이 평생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게 하겠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다정하던지요.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 없이 혼자 자랐다는 말에 마음이 더 쓰였어요. 외롭게 큰 아이라 우리 식구를 더 아껴주겠거니 했거든요.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옷은 따뜻하게 입는지 저는 만나자마자 그 청년이 안쓰러워서 자꾸만 반찬을 싸줬어요. 우리 딸 이제 고생 끝났구나. 따뜻한 밥상 받으며 살겠구나. 저는 그렇게만 믿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 반듯한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를요. 사람 속은 겉만 봐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20년 넘게 남의 거짓말을 파헤치던 저조차 사위가 될 사람 앞에서는 눈이 멀어버렸으니까요.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히려 제 눈을 가렸던 겁니다. 결혼식 날에도 이상한 일이 하나 있긴 했습니다. 신랑 쪽 하객석이 유난히 휑했어요. 신부 쪽은 제 식당 단골이며 시장 사람들이 꽉꽉 들어찼는데 신랑 쪽은 어쩐지 썰렁하더라고요. 부모 없이 자랐다니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식이 끝나갈 무렵 뒤편에서 험상궂은 남자 둘이 사위를 노려보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사위는 그 사람들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슬그머니 사라졌다가 한참 만에 돌아왔습니다. 회사 사람이라고 둘러댔지만 제 눈엔 도무지 회사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그 사람들 눈빛이 어찌나 살벌하던지 잔칫날에 볼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넘겼습니다. 좋은 날이니까요. 그 남자들이 누구였는지는 아주 한참 뒤에야 알게 됐죠. 그 사실을 알았을 땐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뒤였어요. 결혼하고 처음 한두 해는 그래도 괜찮아 보였어요. 명절이면 사위가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왔고 제 생일엔 케이크도 사왔죠. 한 번은 제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와서 다른 손님들 다 보는 앞에서 어머님 음식이 최고라며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또 흐뭇해서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심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하더라고요. 좋은 것만 보고 싶으니까 자꾸만 이상한 신호를 못 본 척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저는 제 딸이 서서히 물이 끓는 냄비 속에 앉아 있다는 걸 한참이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변화는 아주 천천히 왔어요.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놀라서 뛰쳐나오지만 미지근한 물에 넣고 서서히 데우면 뛰쳐나올 때를 놓친다고 하잖아요. 우리 다인이가 딱 그랬습니다. 하루아침에 지옥이 온 게 아니라 아주 조금씩 물이 데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딸이 친정 발길을 뚝 끊더라고요. 처음엔 신혼이라 바쁜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걸면 목소리가 자꾸만 작아지는 거예요. 예전엔 하루 일을 다 늘어놓던 아이가 이제는 짧게 한마디만 남기고 서둘러 끊었죠. 응, 엄마. 나 괜찮아. 좀 바빠서 그래. 그 짧은 통화 끝에 저는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걸 어미의 본능이 자꾸만 일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본능을 저는 자꾸 억눌렀어요. 설마 하면서요. 사위가 저렇게 다정한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나. 내가 괜히 딸을 못 믿는 못난 어미인가. 그렇게 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한 번은 딸 생일이라 미역국을 끓여서 딸네 집에 갔어요. 그런데 사위가 문 앞에서 저를 막아서더라고요. 다인이가 몸이 안 좋아 자고 있으니 다음에 오시라고요. 손에 든 미역국 냄비가 그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문틈으로 딸 목소리라도 들으려 했지만 사위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냄비를 도로 들고 버스를 타고 돌아오면서 창밖을 보며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러다 여름 명절에 딸 부부가 왔는데 다인이가 한여름인데도 긴팔 옷을 입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소매가 살짝 거쳤는데 손목 위에 누렇게 번진 멍 자국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이게 뭐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딸이 황급히 소매를 끌어내리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문틀에 부딪혔어. 그 웃음이 얼마나 부자연스럽던지요. 저는 더 캐묻지 못했습니다. 사위가 바로 옆방에 있었고 딸의 눈빛이 제발 그만하라고 애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을 보며 수없이 되뇌었죠. 설마 우리 사위가 그럴 리 없다고. 문틀에 부딪힌 거라고. 내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 밤에 제가 딸 손목을 붙잡고 캐물었어야 했어요. 그 후회가 지금도 가슴에 사무칩니다. 그 무렵부터 사위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처음엔 아주 미묘했습니다. 제가 반찬을 싸다 주면 예전엔 고맙다고 넙죽받더니 언제부턴가 어머님 이런 거 안 하셔도 되는데 하며 귀찮다는 표정을 슬쩍 비쳤죠. 명절에 만나도 인사가 점점 짧아졌어요. 저를 보는 눈빛에 어쩐지 가시가 돋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웃는 낯이던 사람이 이제는 저와 눈도 잘 안 마주치더라고요. 한 번은 온 가족이 외식을 하는데 다인이가 물컵을 살짝 엎질렀어요. 그깟 물 한 컵이 뭐라고 사위 얼굴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 눈빛이 어찌나 서슬퍼렇던지 우리 다인이가 그 자리에서 사색이 돼서 벌벌 떨며 냅킨으로 물을 닦는 거예요. 남편 눈치를 그렇게 살피는 딸 모습을 보는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건 부부 사이가 아니라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였어요. 또 한 번은 사위가 저를 따로 부르더니 이렇게 묻더라고요. 어머님, 그 식당 말고 공장 다니셔서 모아두신 돈은 좀 있으세요? 노후 준비는 하셨어요? 요즘 자식들이 부모 노후까지 다 떠안으면 힘들잖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모아둔 거라곤 얼마 없고 전세 보증금이 전부라고요. 그 순간 사위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는 걸 봤어요. 그땐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날 저를 두고 셈을 끝낸 거였어요. 이 집은 별 볼 일 없다고요. 뜯어먹을 게 없는 늙은이라고요. 하지만 그 사람은 끝까지 몰랐습니다. 제가 한 그 말이 진실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을요. 제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는 그날 아직 아무도 몰랐거든요. 딸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명절에 만나면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살도 쪽 빠졌더라고요. 그 통통하고 볼이 발그레하던 아이가 이제는 광대뼈가 도드라질 만큼 야위었습니다. 제가 걱정돼서 물으면 딸은 늘 같은 말만 했어요. 엄마, 결혼하면 다 이렇게 사는 거잖아. 나만 유난 떠는 거 아니야. 그 말이 얼마나 마음에 걸리던지요. 그 밝던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체념하는 법을 배웠을까요? 저는 그게 다 제 탓인 것만 같았어요. 진작 물었어야 했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눈 감은 제 자신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미가 되어서 딸이 저 지경이 되도록 몰랐다는 게 두고두고 제 목을 조르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저녁 늦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에 잔뜩 짓눌린 목소리였죠. 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젖은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나 요즘 자꾸 무슨 서류에 서명을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그 사람이 회사 일이라는데.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서류냐고 물으니 딸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사위가 손가락으로 짚는 곳에 이름만 쓰고 도장만 찍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안 쓰면 화를 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고요. 내용은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떤 감각이 제 안에서 스멀스멀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20년도 더 전에 제가 매일같이 마주하던 그 냄새, 남을 등쳐먹으려는 사람들 특유의 그 수법, 그게 지금 우리 딸한테 일어나고 있다는 직감이 확 밀려왔거든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젖은 손을 그대로 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창밖은 이미 캄캄한 밤이었죠.
저는 그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는 못 본 척하면 안 된다. 설마 하며 눈 감는 짓 오늘로 끝내야 한다.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미가 손 놓고 있을 순 없다고요. 그날 밤 물이 끓는 냄비 안에서 우리 딸을 건져내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까진 몰랐어요. 그 냄비 밑에서 얼마나 무서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는지를 말이에요. 며칠 뒤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딸이 좋아하는 반찬을 잔뜩 만들어 들고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미리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할까봐 일부러 알리지 않았어요. 김장김치며 장조림이며 무거운 보따리가 양손 가득이었죠. 그런데 그 무게가 하나도 무겁지 않았어요. 딸 얼굴 본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딸네 집 현관에 들어선 순간 공기가 이상했습니다. 대낮인데도 커튼이 쳐져 어둑했고 한쪽에 깨진 그릇 조각이 대충 쓸려 있었어요. 다인이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달려나왔습니다. 얼굴빛이 백지장처럼 하였어요. 엄마,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지금은 좀. 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그때 안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사위가 나왔습니다. 저를 보고도 인사 한마디 없이 입꼬리만 비틀어 올리더라고요. 장모님 오셨어요? 연락 좀 하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말투는 정중한 척했지만 가시가 잔뜩 돋아 있었어요. 꼭 불청객을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보따리를 내려놓으며 반찬 좀 가져왔다고 했어요. 사위는 본체만체 소파에 털썩 앉아 텔레비전만 켰죠. 거실 공기가 살얼음처럼 팽팽했습니다. 다인이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자꾸만 바닥으로 시선을 떨궜어요. 저는 오래 있으면 딸이 더 불편할까봐 차 한 잔도 못 얻어 마시고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딸이 현관까지 따라 나와 제 손을 꼭 잡았는데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다음엔 내가 갈게. 그 말이 어찌나 가슴에 박히던지요. 저는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까지 내려왔을 때였어요. 가방을 열어 교통카드를 꺼내려는데 지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차 싶었죠. 아까 보따리를 내려놓으면서 손에 쥐고 있던 지갑까지 그만 거실 탁자에 올려둔 채 그냥 나온 거였습니다. 안에 카드며 신분증이 다 들어있었으니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리고 딸네 집 현관 앞에 섰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까 나오면서 문을 제대로 닫지 못했다는 것을요. 문은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막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안에서 사위의 고함이 터져 나왔어요. 또 내 엄마한테 쪼르르 일렀냐? 그 늙은이가 오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어디서 눈을 그렇게 떠, 이년아.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차마 문을 열 수가 없었죠. 그리고 다음 순간 짝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이 살을 때리는 그 끔찍한 소리가요. 그 소리가 좁은 복도를 칼날처럼 갈랐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틈을 조금 더 벌렸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사위가 제 딸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다른 손을 또 치켜드는 모습을요. 다인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팔로 얼굴을 감싼 채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어요. 제 딸이, 그 착하고 여린 제 딸이 사람한테 맞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탁자엔 제가 두고 나온 지갑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그 순간이었어요. 평생 누구 앞에서도 큰 소리 한 번 못 내고 살아온 제 안에서 무언가 차갑게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은 얼음처럼 맑아지더라고요. 피가 거꾸로 솟는데도 정신은 오히려 서늘해졌어요. 저는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 손을 붙잡고 물어뜯고 싶었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기서 소리를 질렀다면 제가 돌아간 뒤에 우리 다인이는 더 끔찍한 일을 당했을 테니까요. 새끼를 지키려면 어미가 먼저 차가워져야 한다는 걸 저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뜨겁게 달려들면 지고 차갑게 준비하면 이긴다는 걸요. 저는 소리 없이 문을 닫고 비상계단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울었어요.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두 손으로 입을 꽉 막고 어깨만 들썩이며 울었죠. 그러면서도 머릿속에선 오래전에 접어뒀던 어떤 기억 하나가 또렷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12년 동안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지를요. 사람들은 저를 그냥 두부 공장 할머니로만 알았죠. 식당 하는 아줌마, 홀로 딸 키운 억척스러운 과부. 하지만 저는 한때 남의 거짓말을 파헤치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서류 한 장에 숨은 조작을 냄새 맡고 멀쩡한 얼굴로 거짓말하는 사람의 밑바닥까지 끌어내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실을 우리 사위는 죽어도 몰랐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속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다짐했습니다. 오승철, 내가 오늘 우리 딸한테 한 짓, 내가 평생 안 잊는다. 그리고 이번엔 내가 아는 방법으로 너를 무너뜨려 주마.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본 이 늙은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똑똑히 알게 해주마. 그날 밤 우리 딸을 그 지옥에서 꺼내올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제가 20년 넘게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오래된 명함 한 장을 다시 꺼내는 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장롱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 딸이 태어나기도 전에 쓰던 낡은 손가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안에서 누렇게 색이 바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 이름 석자 옆에 손해보험사 조사팀이라고 적혀 있었죠. 손끝으로 그 글자를 쓸어보는데 20년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오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큰 손해보험사에서 12년을 일했던 사람입니다. 남들이 가짜로 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타내려는 걸 잡아내는 일이었죠. 멀쩡한 사람을 다쳤다고 속이고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서류를 꾸미고 그런 일들을 저는 매일같이 파헤쳤어요. 서류 한 장, 도장 하나, 날짜 하나만 봐도 어디가 조작됐는지 냄새를 맡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키우느라 손을 놓았지만 그 감각이란 게 몸에 배면 쉽게 사라지질 않더라고요. 오히려 딸 손목에 멍을 본 순간부터 잠들어 있던 그 감각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딸이 아무것도 모르고 서명한 서류, 회사 일이라며 아내한테 받아낸 종이 뭉치. 이 조각들이 제 머릿속에서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림이 온전히 그려지질 않았어요. 저 혼자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정욱분이었어요. 저랑 두부 공장에서 15년을 같이 콩 씻은 동갑내기 친구죠. 입은 좀 걸어도 의리 하나는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손자를 끼고 살아서 휴대폰이며 그 뭐냐 사진 찍어서 어디 올리는 것까지 저보다 훨씬 잘 다뤘거든요. 저는 그 친구를 불러내 국밥 한 그릇 사주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옥분이가 국밥 숟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이러더라고요. 말순아, 이건 그냥 부부 싸움이 아니여. 사위 그놈 뭔가 크게 구린 게 있어. 나 도울 테니까 우리 제대로 한번 파보자. 늙었다고 우습게 본 거 그놈이 아주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줘야지. 내 손주놈이 그러는데
요즘은 다 증거만 있으면 된다더라. 친구 손을 잡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어요. 65 먹은 두 늙은이가 국밥집에 마주 앉아 사위를 잡을 궁리를 하고 있으니 남들이 보면 웃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눈빛만은 그 어떤 젊은 사람보다 매서웠습니다. 옥분이랑 저는 우선 딸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들이받으면 우리 다인이가 더 위험해질 게 뻔했으니까요. 사위가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저는 오래 이 바닥에서 일하며 배웠거든요. 급할수록 돌아가야 하는 법이더라고요. 사위가 지방 출장을 간다는 날 저는 딸을 친정으로 불렀습니다. 처음에 다인이는 또 모든 걸 숨기려고만 했어요. 엄마, 진짜 아무 일도 없어. 우리 잘 살아. 괜히 걱정하지 마. 그 말만 되풀이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그날 현관 앞에서 본 걸 조용히, 아주 조용히 이야기하자 딸이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어린애처럼 엉엉 우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서럽던지요. 엄마 미안해. 엄마 걱정할까봐 말을 못했어. 나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내가 이혼하자고 하면 그 사람이 나 죽인다고 했어. 그 말에 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이 어린 것이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저는 딸의 등을 쓸어내리며 한참을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다 울고 난 뒤에 딸의 두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다 알았으니 더는 혼자 견디지 말라고요. 엄마가 반드시 너를 저 지옥에서 꺼내주겠다고요. 그리고 이번엔 엄마한테 다 맡기라고요. 그날 다인이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처음으로 다 털어놨습니다. 결혼하고 반년쯤 지났을 때부터 사위가 변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회사에서 무슨 문제로 크게 깨진 뒤로 술만 마시면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무릎 꿇고 빌었지만 점점 횟수가 잦아졌고 나중엔 술을 안 마셔도 손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엔 미안하다는 말조차 안 했다고요.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엄마, 그 사람이 자꾸 나한테 어디다 서명하고 도장 찍으라고 해. 회사 일 때문에 필요하다면서. 안 한다고 하면 또 때리니까.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 무슨 서류인지도 모르고. 병원 가서 어디 아픈 데 없냐고 자꾸 묻는 것도 이상했고.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불길한 그림 하나가 번쩍 스쳐 지나갔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병원에 데려가서 몸 상태를 확인한다? 서류에 서명을 받는다? 옛날에 제가 잡아냈던 사기꾼들이 딱 이런 수법을 썼으니까요.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력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확 밀려왔거든요. 그날부터 저와 옥분이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다인이 몸에 남은 멍자국을 날짜와 함께 사진으로 차곡차곡 남겼어요. 옥분이가 손자한테 배운 대로 사진마다 찍은 날짜가 또렷이 나오게 하는 방법을 알려줬죠. 그리고 딸이 다친 날이면 곧장 병원에 데려가 진료 기록을 남기게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정확히 어떻게 다쳤는지 말하게 하고 그 기록을 꼭 챙기라고 했어요. 처음엔 다인이도 무서워서 망설였어요. 하지만 저는 딸을 다독였습니다. 얘야, 이건 다 너를 지키기 위한 거란다. 이 기록들이 나중에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엄마 말 믿어. 엄마가 옛날에 이런 거 아주 많이 다뤄봤단다. 딸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어요. 엄마가 그런 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저는 그제야 딸한테 제 옛날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려줬습니다. 내 엄마가 시집 오기 전에 보험회사에서
남의 거짓말 잡아내는 일을 했었다고요. 딸은 놀란 얼굴로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더라고요. 엄마한테 그런 면이 있는 줄 몰랐다면서요. 그 작은 웃음이 어찌나 반갑던지요. 증거를 모으는 일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어요. 혹시라도 사위한테 들킬까봐 저는 사진을 제 휴대폰이 아니라 옥분이가 따로 마련해준 낡은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딸에게도 절대 티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죠. 그렇게 조심하는데도 저는 매일 밤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들키면 우리 다인이가 더 큰 화를 입을 테니까요. 한 번은 아찔한 순간도 있었어요. 딸이 병원 진료 기록을 몰래 챙겨 나오다가 그날따라 사위가 일찍 퇴근해 집에 와 있었던 거예요. 딸이 손에 든 봉투를 어디다 숨길 새도 없이 사위와 마주쳤죠. 다행히 딸이 기지를 발휘해서 그거 마트 영수증이라고 둘러댔다더라고요.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제 심장이 다 오그라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딸한테 더더욱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멍사진을 모아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폭력은 술김에 그랬다고 발뺌하면 그만이고 서명은 아내가 스스로 동의했다고 우기면 빠져나갈 구멍이 생긴다는 거리요. 뿌리를 뽑으려면 그 사람이 딸 이름으로 도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그 정체부터 캐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저 혼자 힘으로는 안 됐어요. 전문가가 필요했죠. 저는 그 낡은 명함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명함 뒷면엔 옛날 후배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윤태경이라고 제가 조사팀에 있을 때 신입으로 들어와 제 밑에서 일을 배우던 청년이었죠. 지금은 손해사정사로 자리를 잡아 사무실까지 냈다는 소식을 얼핏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전화를 거는데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20년도 더 지난 세월이었으니까요. 저를 기억이나 할까 싶었죠. 그런데 신호가 몇 번 가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디시죠? 제가 이름을 대자 저쪽에서 잠시 말이 없더니 목소리가 확 밝아졌어요. 선배님, 한 선배님 맞으시죠? 아니, 이게 얼마만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세상에 저를 아직도 선배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요. 태경이는 신입 시절에 제가 밥도 사주고 일도 가르쳐 준 걸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의 말로는 제가 없었으면 그 힘든 시절을 못 버텼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뒤 저는 옥분이와 함께 태경이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반듯한 정장을 입은 그 애는 어느새 40이 넘은 중년이 돼 있었어요. 하지만 서류를 보는 그 매서운 눈빛만은 옛날 그대로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모은 것들을 하나하나 펼쳐놓고 딸이 겪은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태경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그 애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선배님, 이거 그냥 가정폭력 사건이 아닌데요. 사위가 사모님 따님 이름으로 뭔가를 만들었다면 사기나 빚 문제가 얽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거 파는 건 제가 선배님한테 배운 거잖아요. 이제 제가 은혜 갚을 차례네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가르친 후배가 이제 제 딸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 주다니요. 세상에 뿌려놓은 정이란 게 언젠가는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싶었습니다. 태경이는 우선 딸 명의로 된 금융 거래부터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딸이 직접 자기 이름으로 서류를 떼어오면 어디에 무슨 빚이 잡혀 있는지 다 나온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애가 아주 중요한 걸 하나 짚어주더라고요. 선배님, 사위가 물류회사 대리라고 했죠? 그런데 요즘 그런 사람들이 회사 물건 거래한다고 아내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는 그 사업자로 대출을 왕창 받아서 딴 데 쓰는 겁니다. 따님이 서명한 게 그 서류일 수도 있어요. 아내는 자기가 사장인 줄도 모르는 거죠. 저는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우리 다인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업자 대표가 돼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빚이 전부 딸한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였죠. 어린이집 선생님인 우리 딸이 자기도 모르는 회사의 사장이 돼서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을지도 모른다니 기가 막혔어요. 그날부터 딸은 무서움을 꾹 참고 사위 몰래 자기 명의의 서류들을 하나씩 떼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이며 관공서며 남편이 출장 간 틈을 타서 조심조심 다녔죠. 그렇게 모은 서류를 태경이한테 넘겼고 태경이는 그걸 밤새 들여다보며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옛날 실력을 되살려 함께 서류를 짚어나갔어요. 손은 늙었어도 눈은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다인이가 사위 몰래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잔뜩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아까 그 사람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누가 자꾸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는 것 같아. 빚이 엄청 많은가 봐. 그런데 그 통화에서 자꾸 내 이름이 나왔어. 다인이 앞으로 정리하면 된다고. 저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혼식장 뒤편에 서 있던 그 험상궂은 남자들이 그제야 떠올랐거든요. 그들은 회사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위한테 돈을 받으러 온 사채업자들이었던 겁니다. 그 사람은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어마어마한 빚에 쪼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 집 형편을 그렇게 캐물었던 거고요. 처음부터 우리 딸은 그 사람한테 빚을 떠넘길 방패였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태경이한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잠시 생각에 잠겼던 태경이가 아주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배님,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사위가 잠적하거나 일을 더 키울 경우 그 빚이 고스란히 따님한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따님 명의로 큰 보험이 하나 잡혀 있는데 이게 좀 냄새가 납니다. 제가 며칠만 더 파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어둠 속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보험이라니. 옛날에 제가 그렇게 많이 잡아냈던 그 소름 끼치는 사건들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빚에 몰린 사람이 가족 이름으로 보험을 든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에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제발 내 생각이 틀렸기를 그날 밤 저는 얼마나 빌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흘 뒤 태경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 애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주 낮게 가라앉아 있었죠. 선배님, 지금 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전화로 드릴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찾아낸 거 보시면 아마 다리에 힘이 풀리실 겁니다. 저는 옥분이와 함께 한 걸음에 태경이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태경이는 책상 위에 서류 몇 장을 펼쳐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애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걸 보고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준비를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죠. 태경이가 첫 번째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어요. 선배님, 우선 이겁니다. 사위가 따님 이름으로 사업자를 냈고 그걸로 은행 대출을 받았어요. 여기에 사채까지 합치면 따님 명의로 된 빚이 지금 2억 8천만 원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2억 8천이라니요.
평생 두부 공장에서 콩을 씻어도 만져보지 못할 큰 돈을 우리 다인이가 자기도 모르는 새에 짊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들 수도 없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태경이가 두 번째 서류를 꺼내면서 정말로 제 눈앞이 캄캄해지는 말을 했어요. 선배님, 문제는 이겁니다. 사위가 반년 전에 따님을 피보험자로 해서 사망보험금이 5억이나 되는 보험에 가입했어요. 그것도 두 개나요. 보험료를 내는 사람도 그 돈을 받게 되는 사람도 전부 사위 본인입니다. 합치면 10억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어요. 사망보험금.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쿵쿵 울렸습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더라고요. 빚에 몰린 남자가, 아내를 상습적으로 때리는 남자가 그 아내 이름으로 사망보험을 2개나 들어놨다. 그것도 딸 몰래 강제로 서명을 받아서요. 옛날에 제가 조사팀에서 12년 동안 뭘 봐왔는지 아세요? 저는 이런 서류가 무슨 뜻인지 세상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건 그냥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 딸의 목숨을 노리는 덫이었어요. 옆에 있던 옥분이가 제 손을 붙잡는데 그 손도 벌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옥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말순아, 이놈이 사람이냐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서류만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우리 딸이 그동안 얼마나 위험한 벼랑 끝에 서 있었는지 이제야 온전히 보였거든요. 태경이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선배님, 저 보험 서류에 서명한 게 따님이라면 겉으로는 따님이 스스로 동의한 걸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협박과 폭력으로 받아낸 거라는 걸. 이걸 증명만 하면 사위는 사기의 사문서 위조, 거기다 이 정황이면 아주 무거운 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어요. 저는 그 서류를 손에 꼭 쥐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이상하게도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맑아졌습니다. 20년 넘게 잠들어 있던 옛날에 제가 완전히 깨어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슬픔보다 분노보다 이제는 반드시 이 덫을 부숴버리겠다는 서늘한 결심이 저를 가득 채웠어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태경이에게 말했습니다. 태경아, 우리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다 실토하게 만들자. 서류만으로는 저 인간이 발뺌할 거야. 술김에 그랬다. 아내가 다 동의했다. 그렇게 빠져나가려 하겠지. 그러니까 저 짐승 같은 인간이 자기 속내를 스스로 드러내게 해야 돼. 그 방법은 내가 알아. 옛날에 내가 제일 잘하던 게 그거였거든. 평생 두부 공장 할머니로만 살아온 제가 마침내 옛날의 그 눈빛을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어요. 자기가 우습게 본 그 늙은 장모가 한때 남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파헤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기가 딸 이름으로 만든 그 종이 쪼가리들이 결국 자기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저는 그날부터 아주 치밀하게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위가 빚에 몰려 더는 도망갈 곳이 없어지는 그날. 저는 그를 우리 딸네 그 좁은 거실로 불러들일 작정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동안 모은 모든 것을 한 장씩 그의 눈앞에 펼쳐 보일 생각이었습니다. 덫을 놓기 전에 저는 태경이와 함께 며칠 밤을 새워가며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그동안 모은 것들을 하나로 정리했어요. 날짜별로 찍어둔 딸의 멍사진, 병원 진료 기록, 딸 이름으로 만들어진 사업자와 대출 서류, 가리고
그 소름 끼치는 사망보험 계약서까지요. 태경이는 이걸 두고 그러더라고요. 선배님, 이 정도면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완벽한 그림입니다. 라고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옛날에 배운 게 하나 있거든요. 아무리 증거가 완벽해도 죄 지은 사람이 제 입으로 실토하는 것만큼 확실한 건 없다는 거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한 조각을 더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사위가 자기 입으로 모든 걸 털어놓게 만드는 거였죠. 옥분이 손자한테 부탁해서 작은 녹음기와 눈에 띄지 않는 카메라를 하나씩 마련했어요. 요즘 것들은 어찌나 작던지 손바닥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걸 어떻게 쓸지 몇 번이고 연습했습니다. 이 늙은 손으로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실수하면 안 되니까요. 옥분이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말순아, 너 옛날 형사 같다고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형사보다 더한 게 어미다라고요. 그리고 딸에게도 그날의 계획을 알렸습니다. 처음에 다인이는 무섭다며 벌벌 떨었어요. 그 사람이 알면 또 때릴 거라고요. 저는 딸의 두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얘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엄마만 믿어. 이번에 끝내지 못하면 너는 평생 저 사람한테서 못 벗어나. 아니, 어쩌면 목숨까지 위험할 수도 있어. 엄마가 옆에 있을 테니까 딱 한 번만 더 용기를 내보자. 응? 제 말에 다인이의 눈에 천천히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러더니 한참 만에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나 이제 그만 도망치고 싶어. 엄마 믿고 한번 해볼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우리 딸이 드디어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어요. 그 가녀린 어깨에 처음으로 단단한 힘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드디어 덫을 놓을 때가 왔습니다. 저는 사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사위가 사채업자들 독촉에 시달려 거의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을 때였죠. 저는 일부러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오서방 장모야. 요즘 회사 일로 많이 힘들다며? 내가 들으니까 우리 사위가 돈 때문에 고생이 많다던데. 그래서 말인데 내가 사실은 식당하면서 모아둔 돈이 좀 있단다. 우리 딸이랑 사위 고생하는 거 보기가 안쓰러워서 좀 보태주려고. 수화기 너머로 사위가 잠깐 멈칫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확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귀찮다는 듯 하던 말투가 한순간에 살갑게 바뀌더라고요. 아이고, 어머님. 정말이세요? 제가 요즘 좀 어려워서. 어머님 도움이 절실하긴 했어요. 역시 어머님밖에 없네요. 진작 말씀드릴 걸 그랬어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지만 겉으로는 더없이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자네들 집으로 갈 테니 거기서 차분히 이야기하자고. 돈 문제는 식구끼리 조용히 매듭 짓는 게 좋지 않겠어? 다인이한테는 내가 깜짝 놀래켜 주려고 하니까 말하지 말고. 사위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어요. 돈 냄새를 맡은 사람처럼 아주 신이 난 목소리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손바닥에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드디어 덫을 놓은 거였죠. 사위는 제가 정말 돈을 주려는 줄 알고 제 발로 그 거실로 걸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그가 상상도 못할 광경을 펼쳐 보일 작정이었어요. 주말이 왔습니다. 저는 두툼한 봉투 하나를 손에 쥐고 딸네 집 현관에 들어섰어요. 사위 눈에는 그게 돈다발로 보였겠죠. 하지만 그 안에 든 건 돈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태경이와 제가 모은 사위를 무너뜨릴 증거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아이고, 무겁게 뭘 이렇게 싸우셨대요. 사위가 두 손을 비비며 달려나왔습니다.
그 얼굴엔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웃음이 걸려 있었어요. 돈 보따리를 들고 온 장모를 그렇게 반가워하는 거였죠. 저는 그 가식적인 웃음을 보며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겉으로는 더없이 푸근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거실엔 다인이가 잔뜩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제가 눈짓으로 괜찮다고 신호를 보내자 딸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분이와 태경이는 아래층에서 제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죠. 결정적인 순간에 올라오기로 했거든요. 저는 봉투를 식탁 위에 슬쩍 올려놓았어요. 사위의 눈동자가 그 봉투에 딱 꽂히는 걸 봤습니다. 평소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던 사람이 돈 앞에서는 차까지 손수 내오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서방, 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장모가 한 가지만 묻자. 자네, 우리 다인이한테 잘하고 있지? 부부 싸움 같은 거 안 하고? 사위는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어머님. 저희처럼 금실 좋은 부부가 어디 있다고요. 다인이가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꽉 깨무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시작할 때가 된 거였어요. 저는 식탁 위 봉투를 천천히 제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사위의 눈이 다시 그리로 향했죠. 그런데 제가 봉투에서 꺼낸 건 돈다발이 아니었어요.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우리 다인이 멍든 손목을 찍은 사진이었죠. 저는 그걸 식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건 뭐냐, 오서방. 금실 좋은 부부 사이에 어떻게 이런 멍이 생기지? 사위의 얼굴에서 웃음이 싹 가셨습니다.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둘러대기 시작했어요. 아, 그거요? 다인이가 칠칠치 못해서 어디 부딪힌 거예요. 저랑은 상관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에서 두 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등과 팔에 시퍼렇게 든 멍이었어요. 날짜까지 또렷하게 찍혀 있었죠. 그럼 이것도 부딪힌 거야? 한 달 동안 이렇게 여러 번을? 사위의 입꼬리가 신경질적으로 실룩거렸어요. 점점 말이 막히기 시작했죠.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세 번째 패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사진이 아니라 작은 녹음기였어요. 며칠 전 딸이 몰래 녹음해 둔 겁니다. 제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거실에 사위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년아, 시키는 대로 서명이나 해. 안 그러면 오늘 진짜 죽는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자기 목소리를 들은 사위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어요. 하지만 제가 먼저 녹음기를 손에 꽉 쥐었죠. 손은 떨렸지만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앉아, 오서방. 아직 다 안 끝났다. 제 목소리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지 사위는 엉거주춤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죠. 저는 봉투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바로 딸 이름으로 된 2억 8천만 원의 빚 서류였어요. 이게 뭔지 알아? 우리 다인이 이름으로 된 빚 2억 8천이다. 자네가 우리 딸 때려가며 서명시킨 거지. 이 돈 다 도박이랑 사채 돌려막기에 날렸고 사업자까지 우리 딸 이름으로 냈더라. 우리 다인이는 자기가 사장인 줄도 몰라. 그 말에 사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변명하려 했어요.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다인이가 다 알고 동의한 거고.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잔뜩 떨리고 있었어요. 자기가 꽁꽁 숨겨왔다고 믿었던 모든 게 늙은 장모의 손에 낱낱이 들려있다는 걸 깨달은 거였죠.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위를 내려다보며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마지막 패를 꺼냈어요. 봉투 맨 밑에 있던 그 소름 끼치는 서류였습니다. 그런데 오서방, 이건 뭐지? 우리 다인이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 5억짜리가 2개. 보험료 내는 사람도 그 돈 받을 사람도 전부 자네더구나. 우리 딸이 죽으면 자네한테 10억이 떨어지는 거네. 그 서류를 본 순간 사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자네 빚에 쪼들리니까 우리 딸을 어떻게 할 생각이었지? 응? 이 서류가 무슨 뜻인지 나는 아주 잘 안다. 자네보다 훨씬 잘 알아. 사위가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어요. 그건 그냥 저축성 보험이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장모님이 뭘 안다고 그래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또박또박 말했죠. 내가 뭘 아냐고. 오서방, 내가 이 일을 12년을 했다. 보험회사 조사팀에서 자네 같은 인간들 거짓말 파헤치는 일을 12년을 했어. 이런 서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두 눈으로 수도 없이 봤단 말이다. 사위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우습게 봤던 두부 공장 다니는 늙은 장모가 사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제야 깨달은 거였어요. 그의 입에서 겨우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럴 리가. 장모님이 그런 걸. 저는 그 순간 미리 켜둔 녹음기를 슬쩍 눈으로 가리켰어요. 그리고 아주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방금 자네가 한 말, 그리고 앞으로 할 말, 전부 다 녹음되고 있다. 저기 저 카메라에도 다 찍히고 있고. 자, 이제 자네가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자네 입으로 말해보지 그래. 궁지에 몰린 사위는 결국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다인이를 향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야, 이게 다 내가 꾸민 거지. 내 엄마랑 짜고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잖아. 이년아. 그러고는 우리 딸에게 달려들려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딸 앞을 막아섰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 몸으로 딸을 지킨 거였어요. 그런데 사위의 손이 채 내려오기도 전에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옥분이의 연락을 받고 올라온 태경이가 사위의 팔목을 우악스럽게 붙잡았어요. 그 뒤로 옥분이도 들어왔고요. 태경이가 사위를 끌어당기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방금 이 장면까지 전부 카메라에 녹화됐습니다. 상습 폭행의 살인미수 정황까지 아주 완벽하네요. 사위는 그제야 거실 한쪽 선반에 놓인 작은 카메라를 발견했어요. 자기가 방금 한 짓이 다 찍혔다는 걸 안 사위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태경이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사위 앞에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오승철 씨, 여기 이혼 소장과 가정폭력 고소장, 그리고 사문서 위조와 사기에 대한 고소장이 들어 있습니다. 방금 확보한 폭행 영상과 이 사망보험건은 따로 경찰에 넘길 겁니다. 지금 여기서 순순히 인정하고 협조하는 게 그나마 당신한테 남은 마지막 기회예요. 사위는 그 서류를 내려다보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큰 소리치던 사람이 이제는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는 갑자기 저를 향해 무릎을 꿇더니 두 손을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빚 때문에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보험은 진짜 그냥 든 거예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 평생 우리 딸 앞에서 큰 소리 치던 그 사람이 짐승처럼
벌벌 떨며 애원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시원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서늘하기만 하더라고요. 저런 사람을 사위라고 믿고 우리 딸을 맡겼다는 게 그저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러나 아주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서방, 너는 끝까지 보험 걱정, 회사 걱정이구나. 우리 다인이한테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네. 그래, 너는 그런 사람이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돈밖에 모르는 사람. 우리 딸이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많이 살려달라고 빌었을까? 너는 그 애한테 단 한 번이라도 그 기회를 줬니?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태경이가 내민 펜을 들어 사위 앞에 놓았어요. 사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었습니다. 그러고는 이혼 서류에 자기 이름을 적기 시작했어요. 평생 우리 딸을 올가매던 그 사람이 마침내 제 손으로 딸을 놓아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그 소리가 저에게는 우리 다인이의 새 삶이 시작되는 종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날 저는 30년 넘게 남의 거짓말을 파헤치던 그 손으로 마침내 사위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몰락은 그 다음부터 시작됐거든요. 사위는 결국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그날 이후 태경이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하나씩 세상 밖으로 나갔어요. 상습 폭행, 사문서 위조, 사기, 그리고 딸을 피보험자로 한 그 사망보험건까지요. 죄목이 어찌나 많던지 수사하던 형사님도 혀를 내둘렀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 보험건이 결정적이었어요. 빚에 쪼들린 사람이 아내를 상습적으로 때리면서 몰래 강제로 서명을 받아 10억짜리 사망보험을 들어놨다는 사실이요. 제가 옛날 실력을 되살려 정리해둔 자료들이 아주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태경이가 그러더라고요. 선배님, 검사님이 이 자료 보고 감탄했어요. 이거 전문가 솜씨라고요.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두부공장 할머니 솜씨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겠죠. 사업자와 대출 문제도 하나씩 풀려나갔어요. 딸이 강요와 협박에 의해 서명한 거라는 게 증거로 다 밝혀졌거든요. 멍사진과 진료 기록, 그리고 그 녹음 파일이 결정적이었죠. 딸 이름으로 된 2억 8천만 원의 빚은 명의를 도용당한 걸로 인정받아서 우리 다인이가 갚지 않아도 되게 됐어요. 그 무거운 빚이 딸의 어깨에서 스르르 벗겨지던 날, 우리 모녀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위는 재판을 받는 내내 저한테 편지를 보내고 다인이한테 연락하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하지만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진 뒤로는 그마저도 할 수 없게 됐죠. 알고 보니 그 사람은 결혼 전부터 이미 여기저기 빚을 지고 도박에 빠져 있었더라고요. 우리 다인이는 처음부터 빚을 떠넘길 방패이자 목숨값을 노린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다 알고 나니 미움보다도 등골이 서늘한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사위를 쫓아다니던 사채업자들도 결국 그를 찾아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딸이라는 방패를 잃고 나자 그 사람은 정말로 기댈 곳 하나 없는 신세가 됐어요. 회사에서도 진작 잘렸고 이제는 갚아야 할 빚을 온전히 혼자 짊어지게 됐죠. 남을 등쳐먹고 약한 사람을 짓밟으며 살던 사람의 끝이 그렇게 초라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통쾌하다기보다는 씁쓸했어요. 한때는 제 손을 잡고 눈물까지 글썽이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그게 세상 이치니까요. 저는 그 사람을 가엾게 여기지도 그렇다고 더 미워하지도 않기로 했어요.
그저 우리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텅 빈 딸네 집 거실에 저와 다인이 그리고 옥분이 세 사람만 남았어요.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정말 끝났다는 게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한참 만에 다인이가 제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진짜 죽었을지도 몰라. 저는 딸의 등을 쓸어내리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자유로워졌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옆에서 옥분이도 코를 훌쩍이며 우리 모녀를 지켜봤죠. 그 밤이 어찌나 길고도 고요하던지 지금도 잊히지가 않습니다. 사위가 끌려가고 며칠 뒤 다인이가 멍한 얼굴로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하던 지옥에서 빠져나왔는데도 막상 혼자가 되고 보니 두려웠던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짓눌려 살던 사람은 그 손이 사라진 뒤에 오히려 더 막막해지는 법이거든요. 저는 딸을 친정으로 제 작은 집으로 데려왔어요. 딸이 마음을 추스를 때까지 곁에서 보살펴줄 작정이었죠. 처음 며칠은 다인이가 거의 잠만 잤어요. 그동안 쌓인 피로와 마음의 상처가 한꺼번에 몰려온 거였습니다. 저는 딸이 어릴 때 좋아하던 따뜻한 콩국을 끓여주고 밤이면 손을 잡고 함께 잠들었어요. 마치 다인이가 어린아이였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다인이가 자다 말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깼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더라고요. 악몽을 꾼 거였습니다. 저는 딸을 꼭 끌어안고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아, 우리 다인이. 이제 다 끝났어. 그 사람 다시는 너한테 못 와. 엄마가 여기 있잖아. 다인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너무 바보 같지? 그렇게 맞으면서도 왜 진작 도망치지 못했을까? 그 말에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는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니야, 얘야. 너는 바보가 아니야. 너는 그저 그 사람을 믿었고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거야. 그게 어떻게 잘못이니? 잘못한 건 너를 때린 그 사람이지 참고 견딘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 자신을 절대 탓하지 마. 다인이는 제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그건 조금 전과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그런 눈물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다인이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저는 65 나이에도 여전히 두부 공장에 나갔지만 이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다인이도 어린이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그립다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딸이 드디어 다시 살고 싶어졌구나 싶었거든요. 그러던 봄날 뜻밖의 소식이 하나 날아들었어요. 이혼과 명예 도용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태경이가 좋은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사위가 딸 이름으로 몰래 들어뒀던 그 보험들을 정리하니 그동안 딸 계좌에서 부당하게 빠져나간 돈이며 위자료며 하는 것들이 딸에게 돌아오게 됐다는 거였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다인이가 새 출발을 하기엔 충분했습니다. 다인이는 그 돈으로 작은 어린이집을 직접 열었어요. 자기가 상처받았던 만큼 아이들만큼은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살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개원하던 날 저는 딸이 앞치마를 두르고 아이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밝고 씩씩한 얼굴이 예전에 제가 알던 우리 다인이 그대로였어요.
짓밟혔던 꽃이 다시 고개를 들고 활짝 피어나는 것 같았죠. 저도 변했어요. 오랫동안 접어뒀던 옛날 실력이 아직 녹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나니 뭔가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태경이가 그러더라고요. 선배님, 요즘 어르신들 상대로 한 보험 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선배님 같은 분이 딱 필요해요. 라고요. 그 말에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옥분이랑 저는 동네 어르신들을 상대로 사기당하지 않는 법을 알려주는 작은 모임을 열기 시작했어요. 서류에 함부로 도장 찍지 마라. 이름 빌려달라는 자식이나 사위 말은 꼭 확인하고 응해라. 이상하면 반드시 물어봐라. 제가 평생 몸으로 배운 것들을 나눠주는 거였죠. 처음엔 마을회관에 몇 명 안 왔는데 소문이 나면서 점점 사람들이 늘었어요. 한 번은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저를 찾아와 손을 꼭 잡으며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들이 이름 빌려달라는 거 안 해줬어요. 알고 보니 그게 다 사기였다지 뭐예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나도 우리 집도 다 망할 뻔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제가 겪은 그 고통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지키는 힘이 됐다는 걸 느꼈거든요. 한때 두부 공장에서 콩만 씻던 이 손이 이제는 상처받을 뻔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손이 된 겁니다. 시간이 더 흘러 다인이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한 사람을 소개했어요. 알고 보니 태경이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던 손회사 정사 청년이었죠. 딱한 사람들 편에 서서 묵묵히 일하는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천천히 가까워졌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걱정이 앞섰어요. 우리 다인이가 또 상처받을까 봐서요. 그런데 그 청년이 우리 딸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찌나 진실하던지요. 서두르지 않고 딸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더라고요. 이제 저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거든요. 그 눈빛은 진짜였습니다. 다음해 봄 두 사람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신부 입장을 할 때 제가 다인이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어요. 첫 결혼식 때 그 차갑던 사위의 눈빛이 문득 떠올랐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신랑의 눈에는 우리 딸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가득했거든요. 식장에서 다인이가 제게 다가와 귓속말로 속삭였어요. 엄마 고마워. 엄마가 그때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내가 오늘 이렇게 행복한 거야. 엄마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야. 저는 그 말에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평생 흘린 눈물 중에 가장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아니야, 우리 다인이 내가 다시 일어서줘서 엄마가 더 고맙다고요. 돌아보면 진짜 승리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짓밟는 복수가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며 스스로 무너졌어요. 진짜 승리는 그 모든 고통을 딛고 다시 일어서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을 지키는 따뜻한 마음으로 바꾸는 것.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를 무너뜨리려던 그 사람은 결국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일 덕분에 저는 잊고 지내던 제 옛 모습을 되찾았고 우리 다인이는 진짜 사랑을 만났으니까요.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우리에게도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겁니다.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미는 손을 반드시 잡아줄 누군가가 이 세상엔 꼭 있어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혼자 견디지 마시고 손을 내밀어 보세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따뜻한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